예, 총선 전 마지막 주말 여야 모두 막판 표심 결집을 위해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범진보 180석 관측을 경계했고 통합당은 막말 후폭풍을 최소화하며 막판 유세를 벌였습니다. 여야는 한편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걸 두고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총선 이슈들 김관욱 개명대 교수,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사전 투표 하셨죠? 네. 예, 방금 리포트 보셨겠지만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운동할 시간도요. 주말 유세, 그러니까 총선 선거 직전 주말 유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각 당이 수도권 쪽에 많은 화력을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선거의 유세 흐름, 동선, 또 전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전 총선과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코로나 국면이 워낙 강해서 다른 변수들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선거 유세 전략은 어떻게 해도 이제 지방에서부터 쭉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길 것 같은 데는 잘 안 가더라고요. 이 양당에서. 그러니까 좀 격전지, 경합 중심, 지혜 중심으로 이제 전국을 돌다가 지금은 이제 어차피 최대 의석이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121석. 거기다가 대부분의 경합 지역도 사실상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화력을 집중하고 남은 이제 2, 3일 이틀이죠. 사실 오늘 내일이 뿐이 없기 때문에 역량을 굉장히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죠.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계속 큰 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꾸신 건가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자칫 바꿔보자 이런 취지의 이제 구호가 저당 아니고 이 당 이러다 보니까 두 당 중에 어느 당이 낫냐에 대한 상대적 평가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좀 그렇게 이제 잘못 전달되는 거죠. 사실은 중간 평가 개념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절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도 반성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반성하겠다, 겸손하고 향후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도 반성하겠다는 아마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 선거의 의미는 지난 정부가 쭉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중간 평가의 의미를 저버릴 수는 없다라는 간절함이 배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아마 선거운동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선거운동의 특징은 아마 공중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문자 위주의 선거운동 플러스 중앙당이 지원하는 공중전 선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 싸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극복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극복은 사실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코로나 극복의 주역은 사실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많았어요. 의사분들이나 그 직업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고생 많았고, 물론 정치권에서도 큰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결단이 조금씩 늦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국면의 극복을 위해서 총선이 기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해가는 것이고, 사실 앞으로 코로나 이후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코로나 이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통합당 유세 현장에서 어제 눈길을 끌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 만난 건 물론이고 통합 이후에도 거의 처음으로 지금 만난 자리였습니다. 비공식적인 만남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 이 만남이 실제 미래통합당 보수 결집 효과까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이랑 통합을 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 참 이례적인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의 균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만났다. 갑자기 이 선거 이틀 전에 만났다.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지고 나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서 지지층 결속시키려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너무 늦은 거죠. 늦어서 사실 막판에 이런 모습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너무 급해서 만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급한 마음도 있죠. 사실 부인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다소 그 두 분 개인적으로다가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추구하는 정책의 기조 같은 것도 약간 다르고,
그러나 정당 안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거죠. 정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좀 불협화음으로 국민들께 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죠. 이번 선거의 의미는 반문연대였기 때문에 각기 유승민 그 의원도 다녔어요. 다니긴 다녔고 수도권 위주로 다녔습니다. 예. 다만 이게 같이 몰려다니지 않은 것뿐이죠. 지금도 뭐 선대위 각자 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부러 안 만난 건 아니고 각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이제 그런 일각의 우려 같은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호소하는 이런 큰 장면을 연출한 의미도 있죠, 사실은. 일각의 우려 불식이 긴급재난지원금 그 이견 충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때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엇박자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 장면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은 곳이 또 종로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의원의 경우에는 젊은 층의 일부 또 그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나왔으니까 사전투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틀간 실시됐는데 과연 코로나19 전국에서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올 건가, 이건 본투표에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 관심이었습니다. 26.69% 역대 최고입니다. 분산 효과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하는 게 더 내 표가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산 효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의 국면을 전쟁 같은 위기 상황으로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투표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시민의식의 발로지, 이것이 내가 감염 우려가 있어서 좀 띄엄띄엄 하기 위해서 이 당일날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예, 예. 그런 취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어떻게 해서 사회적 역할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지금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맞아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3월 달에 했어요. 사전투표율을 얼마나 이제 응답을 보니까 26.7%. 그러면 26.69%니까 그대로 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그때 이제 전체 응답자의 72%가 반신듯이 투표한다. 그게 이제 사이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그럼 교수님께서도 그 정도까지 뭐 투표율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60대 후반을 넘어서 70대까지도요? 저는 70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총선에서 가장 높았을 때가 60.6%가 이제 2004년에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면 한국 국민들 굉장히 열심히 투표하거든요. 우리가 77%가 언제냐면 2017년 대선 때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사전 투표가 26.06%거든요. 06%죠. 네. 그걸 상회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감안을 한다고 해도 저는 70%는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네요. 이번에 왜 이렇게 높았는지 여부하고 이게 본투표율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를요. 예. 뭐 그 보건상의 이유도 있겠죠. 걱정스러운 분들은 미리 가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미리 결정을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마 견제 심리도 발동을 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로 볼 때는 상당히 편향된 이런 지지세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은 그 지지세를 확인시켜주는 의미의 투표보다는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그만큼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번은 지난 총선과 달리 아마도 최종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65%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진영을 놓고 보면 30대 30이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층을 저희가 보통 이제 40%라고 보통 잡습니다. 예. 그러면 약측 진영이 전부 다 투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층 내지 중도층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에 많이 참석하실 것이다. 따라서 65%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별 투표를 보면 이제 극명하게 엇갈렸던 호남과 영남 그 지지 기반도 굉장히 좀 다른 상황에서 투표율을 또 좀 상당히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는 좀 굉장히 최고 투표율까지 나온 상황에서 영남에서는 굉장히 좀 최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지세가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높고 대구 쪽 영남 쪽에서는 이제 그 통합당의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투표율로만 보면 일단은 통합당이 손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최종 투표율로 귀결될 것인지는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종 투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좀 최종 투표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투표율의 선행 지수를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통합당이 불리한 거죠. 그러나 아마 최종 투표율로 가면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교수님께서는 격전지 사전 투표율 종로 34.6%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고요. 동작 또 광진이 포함되어 있는 그쪽 지역구였죠. 광진을 동작을 또 높았습니다. 경합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또 관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지역이 되면 자발적 동원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 자발적으로 마구 뛰쳐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자기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제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로, 그다음에 광진을 그리고 이제 동작을 상대적으로 서울 예, 그 그러니까요. 평균보다도 높게 30대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종로 예.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4.15 총선 당일 날에도 굉장히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권 내에서 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180석 이 발언이 나와서 이게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뭐 이낙연 선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겸손해야 한다라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 견제 심리가 좀 일정 부분 작용할 것에 대한 좀 우려를 많이 좀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견제 심리는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투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견제 심리, 균형을 맞추려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미 180석 차지했다. 그러면 지지자들도 이제는 내가 나가서 뭐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시간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안 나가도 되겠네? 이런 안이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도 당신의 한 표가 지금 승부를 가른다라고 해서 표의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줘야지 나갈 텐데 180석이다. 사실상 180석이라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어요. 그렇게 기대치를 이렇게 부풀려 놓으면 사실상 민심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80석 얘기는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그 발언해가지고 한번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자꾸 그 생각을 많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180석이 그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과반이면은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나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그렇죠.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지만 이 180석이 상임위원회까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보통은 법안 심사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견이 많아가지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비껴가는 게 패스트 트랙이었습니다. 그것이 5분의 3이에요, 의석수에. 그 5분의 3을 계산하면은 180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 본회의 그냥 프리패스라는 결과가 나와요. 물론 좋은 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회의 견제력은 전혀 없는 것이고 입법 과정의 통제력도 없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게 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게 180석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시민 그 이사장의 180석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저희가 속내가 야당의 견제론에 대한 속내가 아니에요. 본인들끼리의 어떤 의석수 갖고 열린 열린민주당이냐 아니면 더불어시민당이냐 이거 갖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상당히 이건 이 겸손한 게 아니고 오히려 겸손해야 된다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말씀이 무색하게 그 저희라는 것이 열린 민주당으로 의석이 더 갈까봐 하는 이런 의석수의 내부적인 싸움까지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이 뭐 충분히 일당이나 뭐 과반 넘어간다고 하면 범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그럼 여긴 많이 됐네. 그러면 이제 뭐 유사 진보 정당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표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분석하는 거는 매우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권이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박형준 위원장이 오늘 당장 개헌선까지 위급하다.
근데 개헌선은 200석이거든요. 거의 180석 한참 지난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위기의식을 조장해가지고 야권의 어떤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서로의 어떤 계산들이 지금 마지막 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 차명진 후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통합당 내에서 새로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던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통합당 선대위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윤리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고위 차원에서 이걸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까? 최고위 결정은 사실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명의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제명 절차라는 것은. 그런데 그 같은 징계지만 탈당 권유는 최고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윤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결정이 있었으면 최고위에서 아마 발표하든가 했겠죠. 근데 당원 당규에 보면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당대표가 그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0일간의 탈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선거운동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죠. 당선되더라도 사실 무소속이 돼버리는 거라서 선거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게 되고 이제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아마 문제제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 사실 윤리위 이런 결정에 최고위 차원에서도 더 이상 취할 조치 없다. 그냥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지금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이 더 심한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본인이 책임지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수도권 후보들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되고 당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당과의 어떤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차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 유지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문제제기가 새로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최고위에서 제명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셨는데 당원 당규상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당대표가 그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취소 결정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지 않나라고 추측만 해보고 있는 거죠. 총선 전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하게 되면 총선 전에 해야 되겠죠. 아마 오늘 한다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가지고 선관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등록 무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까 싶습니다. 오늘 최고위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 탈당 권유하고 했을 때의 그 통합당 분위기와 지금 이제 오늘 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의 분위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명진 후보가 계속 후원금이 꽉 찰 정도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차명진 후보에 대한 어떤 발언과 또 그 당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지금 당 내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제명 처분 이런 것들이 윤리위원회 독자적인 권한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악에 있던 후보하고 또 이런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차명진 후보가 처음 탈당 권유 처분이 됐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덜 됐을 텐데 관악갑의 모 후보의 경우에는 제명 먼저 해놓고 그 발언 수위와 이 발언 수위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이것이 탈당 권유에 머무를 만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이죠. 이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아마 지도부가 이번에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비판할 가치도 없다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사전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를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윤리위 더 크게 보면 지도부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차명진 지금 형평성 말씀도 하셨잖아요. 김대우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강경 발언 강경 지지자들 세력이 있어요. 이분들의 눈치를 좀 본 것 아닌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원 선거 보조금 이제 지원금들이 후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 지지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력들에 대한 눈치가 결국에는 탈당 권유라는 미봉책으로 끝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떠나서 국민들의 격앙된 이 정도뿐이 왜 결단을 못 내리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막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경 지지자들을 끌어안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동층 더 나가서 중도층
여기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 판단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손해 보는 선택을 했다. 지금이라도 제명을 하고 뭐 판단이 그렇게 섰다면 그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저 여쭤볼게요. 그 N번방 관련해서 여권 인사 뭐 관련 주말에 발표할 거다. 이진복 총괄 선대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그 뒤로 이야기가 없었죠. 뭐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사실상 취소됐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강하게 질타를 했고 근데 그 말한 분이 이진복 선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자중질환의 모습이 굳이 노출됐는데 왜 이야기를 했을 건가? 만약 근거가 없다면 굳이 했을까? 또 민주당은 굉장히 이걸 또 역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이진복 총괄 선대본부장이 전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많이 들어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N번방 TF를 만든 것은 근절 TF거든요. 그런 앞으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자라는 취지의 근절 TF인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보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저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고 확인을 다 거쳤다 그러면 과감히 발표를 했어야죠. 확인을 거칠 방법이 없으면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실수를 하셨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진복 본부장이죠. 이낙연 후보 아들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 저는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 말을 했죠. 말을 했죠. 분명히 했습니다. 콕 집어서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이걸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확실한 어떤 증거 없이 얘기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네거티브 이런 캠페인 방식이 사실 유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봐도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 이걸로 해서 판이 뒤집어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이제 게임의 룰을 지켜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막판 변수, 그러니까 말 실수 하나하나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하는 차원인데 최근에 뭐 황교안 대표의 정부 테러 발언도 그렇고 뭐 여당 내에선 사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현재는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원장 역시도 뭐 다른 좀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런 표현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총선 결과에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누가 보고 있냐면 부동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벌써 사전투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층만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막말이라든가 말실수라든가 이런 거는 의사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가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지의 표명인데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투표를 해? 그래야 될 필요성을 동기가 굉장히 꺾이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를 마구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선거를 치러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여기서 뭐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민심 바뀐다? 그 자체가 오만하다. 그래서 좀 겸손한 자세를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게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이 정당이 왜 쓰레기인지, 이 정당이 왜 비열한지, 이 정당이 왜 천박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관계 없이 저렇게 말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도 안 됩니다. 그냥 쓰레기, 천박, 비열 이런 가치 판단적인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도부,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TK 얘기 좀 할까요? 오늘 이낙연 후보가 TK 쪽에 처음으로 지원 유세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그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참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 지원 유세를 사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글쎄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대선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선급 후보가 그렇죠. 지난번에 누구의 대선 지원 받으면서 선거 치르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유권자들이 믿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결기가 생기는 것이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럼 뭐 대선 치를 때도 계속해서 도움 받아서 치를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한 선택인 것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대구의 유권자들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후보임은 분명한데 지금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한석이 막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줬던 기회를 지금 줄까 말까 이렇게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시죠? 저는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이 대구 가셔서 하실 말씀이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될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중앙정부의 지원론도 그렇고 뭐 큰 인물로 키워달라도 본인도 대선 주자인데 또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맞닿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 김부겸 의원의 판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토존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이제 수도권에 입성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도착하면서 지원 유세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독특한 선거 유세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지난번엔 사실 이런 국토종주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독특한 효과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효용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한 번 할 때가 이제 좀 효용이 크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효과 많이 안 나가는데 특히나 이게 왜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냐면 지역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러면 비례만 후보를 냈으면 비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이면 농업, 노동 뭐 이렇게 여러 분야들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대표 안 되는 영역들을 사실 후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영역에서 뭐 의료 쪽도 있지 않습니까? 공약들을 내세우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장면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 후보는 없이 지역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지역 후보를 왜 안 냈는지. 그러니까 정당을 사실은 어떻게 선거를 이기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50년, 100년을 생각하고 만들고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정치인의 긴 안목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인 것이지 저렇게 이 선거의 어떤 승리에 집중을 해서 만들었다, 바꿨다 이런 것들은 정적 불안정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예, 비판 말씀하셨으니까 수도권에 들어오자마자 대권 후보 서울시장 양보했던 부분을 언급을 했네요.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가 논란을 피하고 주목만 받는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제기해서 이슈로 인한 어떤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큰 과가 없이 선거를 치르면 예전에 했던 바대로 좋게 말하면 틈새 시장을 확보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부지리식의 이런 선거 전략을 내심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효과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것이 여당 지지층을 조금 흡수하든 야당 지지층을 흡수하든 약간의 어떤 흡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그러나 예전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김영대 교수, 임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